안녕하십니까. 알고파TV의 김성기입니다. 오늘은 해양환경 제도 제2편 강의가 되겠습니다. 일반 해양관리론 제3장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양환경 1편에서는 주로 일반 수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2편에서는 일반 수질 이외에 다른 부분과 여러가지 각종 국내의 법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나라 해양의 일반적인 수질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지만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2017년 자료를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해양의 일반 해수의 수질은 수질이 깨끗한 1등급과 2등급이 합쳐서 약 85%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71%에서 85%로 증가됨으로써 상당히 개선되고 있고, 수질이 나쁜 5등급이나 4등급 이런 부분도 점차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질이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이런 수질 개선에는 여러 가지 제도 개선 효과가 많이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일반 수질 외에 특히 여름철을 중심으로 바다의 색깔이 파란 색깔에서 급격하게 빨간 색깔로 변해서 수산에 많은 피해를 주는 그런 경우도 발생합니다. 즉 적조로서 어떤 해양의 일정 구역에서 갑작스럽게 귀조류나 와편머조류, 일명 코클로디니움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갑자기 증식하면서 물 색깔이 푸른 색깔에서 빨간 색깔로 바뀌는 현상이 바로 적조 현상이고, 이러한 적조 현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조류나 편묘조류가 갑자기 일시적으로 크게 발생하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해로운 조류의 발생이라고도 하고, harmful algae bloom, 줄여서 HAB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물속에서 산소를 이용해서 호흡하는 어패류가 이러한 귀조류나 편매조류를 흡입하다가 이것들이 아가미에 걸려서 폐사하는 일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산소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패류가 일시적으로 질식해서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시적으로 증식되는 그러한 플랑크톤 중에는 독성을 가진 조류들도 있어서 이 독성의 어패류가 또 폐사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 것들이 발생한 후에는 해저에 무산소증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산소가 없으므로 해저 생물들이 무차별적으로 죽게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조가 발생하는 것은 주로 상류 지역에서 많은 생활하거나 산업폐수가 내만 지역으로, 바다의 내만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이것이 쌓이면서 갑작스럽게 플랑크톤이 이것들을 먹으면서 급작스럽게 증식이 되면서, 또한 여기에 수온이 올라가고, 대개 수온이 23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적조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해가 쬐는 후에 일시적으로 강우가 내리면서 염분도가 떨어지게 되면 이런 것들이 또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거나 이러면은 괜찮은데, 이 바닷물 자체가 정체가 됨으로써 한 곳에 모여 있게 되면은 또한 적조의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발생 조건을 다시 한번 따지면은 강한 햇빛과 높은 수온, 대개 이제 23도 이상입니다. 그리고 강이나 이런 데서 내려온 담수에 육상 오염원인 질소나 인 등의 영양염분이 풍부하고, 그 다음에 규수나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들의 미량 금속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 해수 중에 섞여 있을 때 발생하고, 그 다음에 해수가 움직일 경우는 좀 나은데 정체되어 있을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됩니다. 또한 담수가 많이 유입하거나 비가 내려서 그렇게 해서 염분 농도가 낮아지고 해수의 비중이 낮아질 때 또한 발생되기 쉽습니다. 또한 해역에서 해저로부터 상승류가 발생해서 해저의 여러 가지 영양염류들이 상부로 이동해서 영양 공급이 많이 이루어질 때 적조가 발생하기 쉬운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플랑크톤이 일시적으로 증식하므로 산소가 부족해서 주변에 있는 어패류들이 도망가지 못하므로 질식하거나, 또한 CO2 등의 가스가 증가해서 또한 마찬가지로 어패류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적조 생물에서 뽑는 독소나 독성 생물들이 어패류의 폐사를 유도하게 되고, 또한 끈끈한 점액물질이 많은 그런 플랑크톤이 죽어서 어패류들의 아가미에 부착해서 호흡장애를 일으킴으로써 또 질식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급격스러운 수질 변화나 생태계의 변화로 전체 이 에코시스템에 큰 문제와 영향을 일으키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해수 표면은 이러한 급격히 늘어난 플랑크톤이나 귀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색깔이 빨갛게 변하고, 이것들이 또 가두리 어장 근처에 발생하게 되면은 가두리 어장에 어류들이나 폐류들이 도망가지 못하므로 그 자리에서 그대로 질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렇게 급격하게 적조가 발생하는 지역을 미리 모니터링 하다가 일정한 조건이 되었을 경우에는 적조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주의보나 경보나 이런 것들을 내려서 양식 어장이나 여러 어장들에 대해서 경보를 발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양식 어장이라든지 정부 부처 혹은 지자체에서 주로 이제 황토를 많이 뿌리게 됩니다. 이러한 황토에는 황산구리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적조 생물들에 부착이 됨으로써 이 적조 생물들을 해저로 가라앉게 하는 이러한 이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적조 생물들이 밑에 가라앉고 그래서 다시 색깔이 변하고 푸른 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생태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여러 가지 화공약품들이 개발이 되어서 적조에 견딜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액체성 물질들이 또한 적조 발생 지역에 뿌려지기도 합니다. 그동안에 국립수산과학원을 통해서 적조에 대한 예찰, 모니터링을 하다가 적조 생물들, 아까 말씀드린 귀절이라든지 코클로디니엄 등 이런 개체들이 어느 정도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이 주의보의 내용도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코클로디니엄이 리터당 10개 이상 발생하기 시작하면은 적조 예비주의보가 발생되고, 100개 이상이 되면 적조주의보가 발령되며,
1000개 이상으로 밀집돼서 발생하게 되면 적조 경보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 주의보의 내용에 따라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대처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해제가 되면은 이런 것들이 다 방제를 통해서 없어지거나 줄어들게 되면은 이제 적조 해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적조 관련되는 주의보들이 해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시스템으로 적조에 대한 방제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참고로 연도별 적조 발생 현황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 가장 많이 발생했던 것이 1995년도였습니다. 그래서 피해액만 당시에 764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일으켰고, 이로 말미암아 정부에서 해양수산부 등을 설립해서 방제 체계를 일원화시키는 그러한 거버넌스 시스템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2010년 넘어들어서 최근에 보면은 2013년도, 그 다음에 2016년도, 그 다음에 2018년도에 주기적으로 2, 3년에 한 번씩 그 피해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년별로 피해액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그 현상들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2017년부터 특보가 발령이 돼 가지고 지역별로 이러한 것에 대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2018년도 특보 대처 내린 상황을 보게 되면 주로 남해안 지역하고 그 다음에 동해안의 경북 지역, 서해안에서는 충남까지 이렇게 주로 많이 발생이 되고, 주로 이제 한여름에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를 통해서 이제 수산 피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피해 어가수도 상당한 부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조가 발생할 때도 바다의 밑바닥이 산소가 많이 줄어들면서 저산소, 무산소증으로 많이 바뀌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와 같은 적조 이외에도 이 연근의 바다가 질소나 인이 많이 함유된 물질로 차 있을 경우에는 부영양화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플랑크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일시적으로 증식하면서 산소가 부족하게 되고, 그래서 저산소증 혹은 무산소증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무산소 지역 혹은 저산소 지역,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 데드존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데드존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주로 생활하수가 많이 내려오거나 산업화된 공단이 많이 있는 대도시 하류 인근의 바다에서 이와 같은 데드존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하이폭시아라고 하는 저산소증이나 에녹시아라고 하는 무산소증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영양염이 많이 육상에서 내려와서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고, 그래서 물이 아주 맑은 푸른빛을 띠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청조라고도 하고, 이러한 청조는 저산소증이 원인이 돼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영양 중에서는 질소 부하량이 많을 경우에, 우리 질소는 우리 농촌에서 질소 비료나 인삼 비료나 이런 것들을 많이 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강을 통해서 많이 바다로 유입됐을 경우에 식물성 플랑크톤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고, 또 이것들이 또 산소를 많이 밤에 소비하면서 죽게 되면은 호기성 박테리아들이 또 이것들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또 부패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체로 쌓이면서 산소 수준을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연안이 산소가 줄어드는 저산소증이나 무산소증으로 줄어드는 데드존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한여름이나 이런 때에는 태양의 열기와 조용한 바람으로 해수 표면의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해수 표면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물이 비중이 낮아지면서 가벼워지니까 밑으로 깔아앉아서 해수 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계속 위에만 있게 되므로 해수의 저층과 상층이 분리되고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표면에 있던 산소가 밑으로 내려가는 물에 의해서 순환이 돼야 되는데 산소 순환이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밑에 바닥에 있는 해저나 심해저는 산소 부족으로 저산소화 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이렇게 표면에 바닷물이 태양빛을 받아서 온도가 높아지면서 상하층에 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 해저층이 저산소화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이 경우에는 우리 해수의 대순환, 대양에서의 해수의 대순환까지도 방해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서 바다에서 많은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육상에서 내려오는 또 생활 쓰레기가 해양 오염의 80%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상의 쓰레기를 어떻게 육상에서 제대로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 해양 오염하고 깊숙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본표에서 보게 되면은 일본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에서는 육상의 생활 쓰레기를 90% 이상 소각 처리하기 때문에 바다까지 이런 생활 쓰레기가 잘 내려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표에서 오른쪽 표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생활 쓰레기는 소각 시설이 있긴 합니다만은 60%만 처리되고 나머지 약 40%는 육상에 그대로 버려지거나 이것이 바다로 흘러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다를 크게 오염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육상에서 내려오는 공공하수는 거의 93, 4%가 육상에서 하수 처리장을 통해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육상의 하수는 해수에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생활 쓰레기는 40% 이상이 아직도 미처리되고 바다로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양으로 내려오는 쓰레기를 구분을 해서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뭐 종이나 을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은 바다로 내려와도 10수년 이내에 다 부패해서 분해가 되는데, 고무나 플라스틱이나 금속이나 유리나 이런 것들은 적어도 100년에서 그 이상을 원형을 유지하면서 부패되지 않기 때문에 바다의 오염들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플라스틱의 경우를 보면은 전 세계 해양 쓰레기의 68%, 3분의 2가 이제 플라스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구성 성분은 나라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한국은 이보다 높은 76% 정도 되고, 일본은 훨씬 더 높습니다. 92% 정도 되고, 미국은 또 상당히 낮습니다. 23% 정도.
서유럽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75% 정도. 이렇게 플라스틱의 이 해양 쓰레기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양 쓰레기들 중에서 플라스틱이 바다로 내려왔을 경우에 여러 가지 커다란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겠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쓰레기들을 재질별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좌편에 나온 것처럼 전체 해양 쓰레기의 플라스틱류가 2016년도에 57%를 차지했고, 또한 비슷한 유인 스티로폼이 14%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만 합쳐도 70%가 넘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쓰레기들을 품목별로 이렇게 봤을 경우에도 주로 플라스틱으로 구성된 것들입니다. 각종 뚜껑이라든지 페트병이라든지 비닐봉투라든지 그 다음에 스티로폼 부표라든지 라면이나 과자 봉지라든지 기타 플라스틱 등 거의 3분의 2 이상 넘어가는 그런 품목들이 이러한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으로 구성된 화학물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닷가로 가게 되면은 파도에 출렁거리면서 조금씩 부서지고, 그래서 결국은 5mm 미만의 작은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들이 분해되지 않은 채로 바닷속에 섞여 있음으로써 이것이 나중에 물고기들이 먹게 되면은 물고기 자체가 이런 물질들이 어체에 축적이 되고, 이것이 또 식탁에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사람의 몸에도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축적시키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이 해양 생태계와 우리 인체에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이 미세 플라스틱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해양 오염 중에서 새로운 이슈로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해양 플라스틱 중에서 큰 것들이 분해돼서 그렇게 해서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2차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큰 것들로부터 분해돼서 미세 플라스틱화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애초에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인공적인 제품으로 이 플라스틱들이 제품 속에 작게 조각으로 이제 들어가 있다가 이것들이 이제 쓰레기로 나오면서 흘러 바다로 들어와서 또 미세 플라스틱화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런 것들이 분해된 상태로 잘게 부패하지 않은 상태로 생태계에 들어와서 이 미세 플랑크톤이라든지 그런 것도 시작해서 고기, 그 다음에 우리 인체까지 들어와서 축적이 되게 되면 다양한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은 이제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 중에서 아주 큰 것들은 조금씩 이제 분해되는 과정에서 이것들이 고래나 혹은 바다 표범이나 거북이나 이런 것들에게 먹히면서 목을 질식시킨다든지 혹은 몸을 감는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생물들에게 악영향을 주게 되겠고요. 이것들이 이제 메소 단위나 마이크로 단위나 나노 단위로 아주 잘게 분해됐을 경우에는 해양의 조류나 어체류나 이런 것들에게 이제 축적이 되면서 몸에 상당하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최근에 바다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면서
이런 미세 플라스틱들이 바다에 쌓이면서 이것이 해양 생태계와 우리 인간에게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 등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 쓰레기 대응을 위한 노력들이 크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는 최초의 국제 규범은 75년도에 런던 협약이 있어가지고 해양 폐기물을 덤핑하면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논의를 해왔었고, 뉴 플러스 20인 2012년도 지속가능 발전 회의에서 해양 폐기물 감축을 위한 공약을 만들면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7, 80년대에는 주로 아까 말씀드린 런던 협약이나 그 다음에 78년도, 83년도 말벌 협약 이런 것들이 발효되면서 이제 일반적인 쓰레기에 대해서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이 해양 쓰레기가 본격적으로 협의가 된 것은 2001년도 스톡홀름 협약이 체결되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톡홀름 협약에 따라서 유네스코나 이런 데서 하위 기구인 IOC에서 미세 플라스틱 이슈를 논의하기 시작했고, 이것들이 2017년도에 들어와서는 협약을 넘어서 이제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이 짜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3차 UNEA 등에서 결의안이 채택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2012년에 유엔에서 해양 폐기물 국제 파트너십을 GPML이라고 하는데 설립을 했고, 그 다음에 유엔 환경총회 UNEA에서는 14년과 16년에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과 미세 플라스틱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G7 회의에서는 해양 폐기물 관리에 합의하고 부속서로 G7 해양 폐기물 대응 실천 계획을 2015년도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G20에서는 2017년 7월에 해양 폐기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7가지 정책과 41개 과제물을 담은 G20 해양 폐기물 실행 계획을 짜는데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UNEP 등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워킹그룹 회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여러 가지 행동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짜서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실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육상의 해양 폐기물들이 쓰레기로 투기가 되면서 바다로 흘러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적으로는 이런 바다로 흘러내려와서 해저에 쌓인 해양 폐기물들을 이제 건져내서 처리하는 이러한 것들을 또 활발하게 시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해양환경공단으로 바뀐 코엠이라는 기관에서 해저 쓰레기들을 선박을 이용해서 끄집어 올려서 처리하고, 또 마찬가지로 어항이나 어장 주변에서는 어촌어항협회에서 선박이나 또 인력을 동원해서 이러한 해저 폐기물들을 인양을 해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이와 같은 해저 폐기물들을 자체적으로 수거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해양산부나 이런 데서는
해양 청소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발주를 해서 협회라든지 이런 기관들에게 나눠줌으로써 해양 폐기물들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해양수산부라든지 각 공단, 협회, 지자체 이런 데서 예산을 받아서 이러한 해저의 폐기물들을 끌어올려서 처리하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태풍이 분다든지 이러고 난 다음에는 육상 쓰레기들이 또 해저에 많이 쌓이기 때문에 태풍이 많이 온 다음에는 또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해서 이러한 해저 쓰레기들을 걸려 올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은 연도마다 좀 차이가 나죠. 그게 이제 해저 쓰레기가 많이 쌓일 때는 또한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해서 많이 건져 올리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태하고 관련되는 문제인데 해양 오염이 많이 되니까 특별히 이제 봄부터 여름에 걸쳐서 독성 해파리, 노무라 입깃 해파리라고 하는데 이런 독성 해파리들이 또 많이 발생합니다. 주로 양자강 하류에서 발생해서 이것이 봄과 여름에 걸쳐서 우리나라 남해안과 동서해안으로 걸쳐 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어장에 어선어업에 많은 폐해를 주고 특히 해수욕철에 이 해파리에 쏘이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 독성 때문에 피부가 여러 가지로 손상을 입게 되는 그러한 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것을 또 미리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는 주의보나 이런 것들을 발생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의 변화로 인해서 천적인 바다 거북이나 또 여러 가지 이 천적 어류들이 많이 이제 멸종됨으로써 해파리가 급증해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정하게 대처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갑작스럽게 선박이나 이런 것들이 운항을 하다가 연안에서 좌초되거나 혹은 충돌해서 보유하고 있던 유리라든지 이런 것이 갑자기 해양에 방출될 경우에 이런 것들이 조류를 따라서 주변에게 퍼지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오염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오염들을 방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여러 가지 오염 물질 중에서 선박이 사고로 인해서 유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배출하게 될 경우에는 긴급한 해양 방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우리 해경에서 나서서 해양경찰청에서 나서서 여러 가지 방제선을 이용해서 오일 펜스를 친다든지 오염 물질을 중화시킬 수 있는 중화제들을 살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긴급 방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긴급하지 않은 이러한 오염 물질들이 또 유출이 됐을 경우에는 해양환경공단이라든지 지자체 등에서 방제선들을 동원해서 이제 방제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또한 2007년 12월 달에 이루어진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해서 해변 정화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생태계가 다시 회복되는 기간들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도 해양 방제를 하는데 상당 부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오염을 긴급하게 방지하는 기관은 우리나라에서는 해양경찰청이 하고 그 다음에 긴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양환경공단이나 지자체나 이런 데서도 이제 여러 가지 장비와 기구를 이용해서 방지 작업을 실시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환경 문제들에 대해서 육상에서의 그 여러 가지 오염 배출 양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고 바닷물에 유입이 되게 되면은 수질 오염이나 적조 발생이나 그 다음에 미세 플라스틱, 그 다음에 해파리 증식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러나 제도적인 변화를 통해서 정책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정책과 제도를 통해서 이것을 잘 컨트롤하게 되면은 오염, 수질 오염이 줄어들게 되고 적재 발생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미세 플라스틱이나 해파리 등 여러 가지 유해 물질들이 바다에서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정책 수립을 잘 하고 예산 투입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이러한 해양 오염도는 점선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개입도 어느 정도 국민 소득이 늘어나면서 예산적인 여유와 그 다음에 법 제도적인 도입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지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험상으로 보면은 대개 만불 이후가 되면은 주로 여러 가지 그 제도적인 도입도 활성화되고 또한 예산도 많이 책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법제도와 예산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면은 오염들은 상당 부분 줄어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환경 쿠즈네츠 곡선이라 해가지고 정책 개입으로 인한 오염도의 그 감소 이런 것들을 이게 표시를 하고 있고 선진국일수록 이러한 정책 개입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환경 관리나 환경 시스템을 움직이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충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정부의 예산을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도에 해양수산부의 그 정부 예산 중에서 해양 환경에 투입되는 예산을 보면은 약 한 2,600억 정도, 전년도보다는 조금 줄긴 줄었는데 2,600억 정도가 투입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이 정도가 투입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또한 이러한 해양 환경 예산에는 우리 해경에서 방제용으로 들어가는 예산도 별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해양환경공단에서 또한 이런 오염 방지에 쓰는 비용들도 있고, 기타 지자체에서도 또한 여러 가지 해양환경 관리를 위한 예산들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2,600억 외에도 많은 예산들이 집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 정부의 개입에 의한 예산과 이 정책적인 개입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또한 국제적으로는 특별히 해양 오염 관련돼 가지고 여러 기관들이 또 같이 협력을 합니다. 특히 육상기인 오염 쪽에서는 UNEP, UN 환경 프로그램인 UNEP에서 GPA라고 하는 육상기인 오염 프로그램을 조사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UNEP에서는 각 지역별로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동부가 해양관리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지역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한 해양 관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해사기구
우리가 IMO라고 합니다. 이 기구에서는 집중적으로 해사기구이기 때문에 바다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협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규약과 제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이 충돌하거나 혹은 선박기인 오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오염체를 위해서 말폴 협약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런던 덤핑 협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염에 취약한 지역에 특별 해양 보전 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제도라든지 또 선박이 보유하고 다니는 발라스트 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협약 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을 펴보게 되면은 육상기인 오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유럽에서 많이 관리하고 있지만은 해양기인 오염에 대해서는 주로 국제협약이나 이런 것을 IMO에서 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오일폴, 말폴 협약, 그 다음에 선박의 선조수, 배출수죠. 그래서 선박이 비어 있을 때 중심을 잡기 위해서 바다 밑바닥에 해수를 집어넣어서 선박의 이 균형을 잡는데 이런 밸러스트를 어떤 방식으로 놓고 어떤 방식으로 배출해야 되느냐 하는 선박 밸러스트 배출 규제 협약. 그 다음에 선박이 또 엔진을 가동을 해서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이것을 배출 규제를 하는 협약. 그 다음에 선박의 겉표면에 매년이나 혹은 경년별로 이 페인트를 칠해서 바다에 따개비나 이런 것들이 붙지 못하도록 유해 방호 도료를 칠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 가지 바다 생물에 유해한 그런 페인트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규제하는 그런 협약이 또 발효돼서 또 운영 중입니다. 그 다음에 유조선 중에서 선체가 단일로 돼 가지고 한번 구멍이 나면은 기름을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중 선체로 하라는 협약이 또 발효가 됐습니다. 2003년에 발효가 돼서 규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박을 오래 쓸 경우에는 이제 폐기하거나 아니면 재활용해야 되는데 재활용하게 될 때에는 엔진부터 또 여러 가지로 손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 배출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재활용이 이루어지도록 재활용 협약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류오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상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선주들끼리 돈을 모아서 보증기금을 만들어서 이러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또한 보상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국제보증기금 협약이 2005년도에 발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행하지 않지만은 런던 덤핑 협약에 의해서 액체 폐기물들을 해양에 폐기하는 문제를 관리해왔습니다만은 2016년부터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는 이런 액체 폐기물들에 대해서는 덤핑하는 것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IMO의 협약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있는 것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제 IMO에서는 여러 가지 선박을 만들 때 에너지의 효율성이 높도록 설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박 에너지 효율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규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온실가스도 감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같이 이제 선박 제조 시부터 강화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선박 재활용 협약이나 선박 평형수 협약 이런 것들이 또한 국제적으로 IMO를 통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IMO에서는 선박이 항만 내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엔진을 가동하고 어느 정도 수준의 오염물질을 항만 도시에 배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항만 들어왔을 때는 가급적이면은 엔진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항만 내에 있는 전기를 활용해서, 그렇게 해서 배출 가스를 줄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속으로 운영한다든지, 그 다음에 들어오기 전에 여러 가지 항만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항만 내에 이러한 여러 가지 규제들을 IMO를 중심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국제적인 규제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여기 맞추어서 여러 가지 이 해양 환경 관련되는 법들을 많이 제정해서 시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1999년에 연안관리법과 습지보전법이 제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06년도에 해양생태계관리법, 그 다음에 2008년도에 기존에 70년대에 만든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개정을 했고, 그리고 2010년도 들어서는 기존에 있던 두 개의 법을 합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또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해양환경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이 2017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최근에는 습지보전법이 갯벌법으로 이렇게 바다의 갯벌만 관리하는 법 등으로 제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양환경 관련되는 국내의 법제도도 최근에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법들에서 명한 각종 해양수산 계획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종합적인 계획은 해양수산 발전계획입니다. 이게 10년마다 세우는 계획인데, 이러한 해양수산 발전계획의 하위 계획들이 또 있습니다. 5년마다 혹은 10년마다 만들어지는 계획들이 있는데, 이 하위 계획들 중에서 해양 환경 분야만 따져보면은 대충 현재 한 5개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해양환경 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10년마다 한 번씩 짜는 계획이고요. 지금 제4차 계획이 올해까지 이제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년마다 짜는 해양환경관리 해역 기본계획이 또한 해양환경 분야의 중요한 계획들 중에 하나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습지보전 기본계획, 그 다음에 해양쓰레기관리 국가기본계획, 해양생태계 보전 관리 국가기본계획, 이런 계획들이 2010년도 전부터 제정이 돼서 최근에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해양 환경이나 생태에 관련되는 계획들은 이와 같이 이 5가지 계획들을 중심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해양 환경 관리의 기본이 되는 제4차 해양환경 종합계획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총 10조 9,363억 원을 투입해서 환경부나 그 다음에 계획 짤 때 그 당시에 그 국토해양부, 지금은 이제 분리가 됐죠. 해양사무가 별도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농림수산식품부, 수산 쪽에 다시 이제 해양사무로 왔고요. 그 다음에 해양경찰청, 이런 식으로 부처별로 그 기능과 역할을 나눠서 예산을 투입해서 각종 계획을 짜서 예산 투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이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계획은 제4차 해양환경종합계획은 이제 올해까지 종료가 되지만은 이 기조가 이제 상당 부분 또 앞으로도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에 3차까지는 주로 하천의 본류만 관리했는데 4차에서는 지류와 지천 하구까지 관리하겠다. 기존의 3차에서는 점 오염원만 관리했는데 비점 오염원도 점차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비점 오염원은 이 농가라든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드문드문 오염이 되어서 하수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점 오염원은 주로 이제 도시와 같이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하수를 모아서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깨끗하게 처리를 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괜찮은데 앞으로 이제 비점 오염원들이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우리 마산만 총량 관리에서 봤듯이 기존에 이제 배출수들의 농도 관리만 했는데 만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총량 관리로 하겠다는 그런 기조. 그 다음에 과거에는 이제 COD 위주로 관리했는데 공단이나 이런 주변 바다 지역은 중금속이라든지 유해 화학물질, 그 다음에 토톨인이라든지 토톨 질소, TNTP 이런 것들도 같이 관리하겠다는 것이 이제 새로운 계획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4차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이제 주요 지표별 목표치를 보면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2010년도에 2등급의 해수질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만은 2020년도에는 하계의 2등급을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하계의 2등급을 유지하는 것이 수온이 올라가게 되면 적조 발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게 되기 때문에 좀 더 높은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 수질 달성 내역이 2010년도에 61%였는데 2020년도에 75%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일반 해수 수질의 현황에서 85%가 1등급, 2등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표는 전반적으로 잘 처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양 쓰레기 수거율이 2010년도에 38%였는데 2020년도에 60%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저의 쓰레기가 우리 해양환경공단이라든지 어촌어항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부지런히 제거하면서 이러한 목표치가 달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수행이 되고 있고요. 연안오염 총량관리 해역은 2010년도 당시에 마산만 1개소였는데 지금은 마산만 외에 부산 연안이라든지 울산 연안이라든지 시화호 연안이라든지 광양만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특별관리 해역으로서 5개소가 더 늘어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타 지표들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었으면 다음에 제시된 해양 환경 2부에 관련되는 문제 9가지를 풀어서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 방송을 들은 것으로 이제 인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알고파 TV의 김성기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